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로 청량한 높은 기분 좋은 가을 하늘이 오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사표 수리 20분 만에 서울대학교에 그것도 팩스로 복직 신청을 접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팩스 복직, 칼복직, 20분 만에 복직. 야당에서는 어떻게 자기 손에는 1도 보지 않으려는 철면피 행동을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제자들, 서울대학교 후배들은 과연 이 조국 교수의 칼복직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요? 반대할까요? 조금 전 9시 정각 기준까지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투표 중인 투표 집계해봤습니다. 잠시 후 그 결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법무부 장관 사퇴까지는 35일이나 걸렸지만 서울대학교에 복직하는 데는 빛의 속도였습니다.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자마자 20분 만에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팩스로 접수했습니다. 10월 월급도, 한 달 월급도 조국 교수 받게 됐습니다. 빛의 속도의 서울대 복직, 과연 제자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오늘 조간신문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어제 평양에서 열렸던 남한과 북한의 월드컵 예선 축구 경기 결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무관중, 무중계, 무승부, 참으로 이상한 경기가 어제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이상한 경기는 저도 보다 처음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객이 텅텅텅텅텅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 관객도 없는 상태에서 중계도 안 했죠. 북한이 초유의 중계비를 요구했기 때문이죠. 결국 중계도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골도 터지지 않았다. 무승부였다. 참으로 이상한 경기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국감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한박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2년 전에 짰다.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밝혔는데 그간 우리 군은 한박도에 마련된 북한의 군시설과 관련돼서 그거 별거 아니다. 정찰시설이다. 민간용 정찰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에 따르면 이미 2년 전부터 우리 군은 북한의 한박도 시설이 위협적인 군사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감시장비, 레이더가 설치돼서 소대 병력도 주둔해서 위협적이다.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병대 사령관의 어제 소신 발언이 앞서 국방장관의 위협 안 된다라는 톤 다운 발언과 달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역시 해병대. 귀신도 때려잡잖아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조국 교수 사표 수리 20분 뒤 서울대 복직 신청. 야, 복직이 이렇게 빨라요. 사퇴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학생 1%만 복직에 찬성한다. 저희들이 잠시 후에 오전 9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조국 선배, 조국 교수님의 복직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서울대 온라인 설문 결과 잠시 후에 진행 중인데 살펴보시죠. 조국 장관은 한편 지인에게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직 빨라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조국 태풍 소멸 이후 전국 뇌가는 공수처. 한겨레가 굉장히 시적으로 제목을 썼네요. 태풍이었습니까? 태풍이었죠. 소멸된 이후 공수처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이거 반대한다 라고 소신 발언했죠. 한국당은 이거 정권 연장의 도구가 아니더냐. 바른미래와 함께 반대 공조를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악플. 정말로 제2, 제3의 설리가 나올까봐 저는 걱정됩니다. 혐오사회. 미확인된 소문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차별과 증오 악플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아이돌 등 연예인들 속수무책.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왔습니다. 혐오 표현 금지법 등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설리가 연예인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라는 아쉬운 목소리도 많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번에는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삼성을 치하했습니다. 이번엔 현대자동차를 문재인 대통령이 치하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할 것이다. 미래차 국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기업들 10년간 60조 투자, 2030년 미래차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 정보도 혁신 뒷받침하겠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거리를 두고 있다. 뭔가 악감정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들이 많은데 이제라도 대기업들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할 만한 사실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명탐정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현역 매치, 국감으로 바쁜 와중에도 오늘 또 마침 국감이 쉬는 날이라 현역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소신파 조홍천 의원님과 한국당의 강원도의 힘 이양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 전략연구소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준비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광속. 와, 예전에 인터넷 광고할 때 빛의 속도다, 광속이다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조국 교수의 서울대 복직은 매번 빨랐습니다. 그의 사퇴는 느렸지만 그의 복귀는 광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뇌. 정경심 교수가 뇌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단서 안 냈다.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멘붕. 유시민 이사장이 나는 멘붕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멘붕인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조국 교수 서울대학교 복직 광속도로 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했습니다.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조국 교수가 내년 총선에도 나와야 된다.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얼마나 빨리 서울대학교에 복직했는지 그 속도 한 번부터 측정해 보시죠. 자, 그제 오후 2시 조국 전 장관 갑자기 사퇴 입장문 발표했죠. 그리고 오후 5시 38분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사표를 수리했어요. 그러자 20분 뒤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에 팩스로 복직 신청했다. 보시면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고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퇴근하기 전에 조국 전 장은 서울대 팩스로 복직 신청했다. 그날 당일에 팩스로 복직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오후 8시 서울대 교무처 결재. 어제 오전 11시 교육부총장 자택에서 전자결제로 최종 승인했다. 뭔가 빛의 속도로 총장님이 집에서 전자결제까지 하면서 조국 교수의 복직을 굉장히 발빠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서울대 교수 재직으로 간주해서 월급도 지급됩니다. 10월 15일에서 31일 재직에 따른 월급은 약 400만 원 입금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오전에 복직됐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강의 안 해도 서울대학교에 출근 안 해도 자, 오늘부터는 다 월급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400만 원이 입금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임금 지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제 야당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이야기 좀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병민 박사님. 네. 뭐 위법은 아니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정말로 엄청난 스캔들에 휘말려서 나라가 쪼개진 상황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날 사퇴를 하면 보통 당일에는 뭔가 그래 뭐 마음도 좀 정리하고 본인 가족들도 돌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가족도 돌보고 싶었을 텐데 가족들 만나기 전에 일단 서울대에 팩스부터 보냈어요. 게다가 그날은 조 장관이 사퇴를 결정하고 정경심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고 있던 날입니다. 예.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정경심 교수가 더 이상 조사를 받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조사를 받지 않았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그동안 페이스북의 프로필 사진 등을 변경하면서 보여줬던 애틋한 가정애, 그런 부성애와 가족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저는 서울대학교의 팩스로 복지 신청서를 넣기보다는 일단 가족들을 먼저 챙기기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점이 좀 아쉽고요. 일각에서 이제 돈 문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강의도 하지 않고 연구 활동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 받게 되는 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조 장관이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 복직 신청서를 내지 않더라도 장관직에서 물러난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실질적인 복직이 된 것으로 가늠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조 장관은 뭐가 그렇게 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복직 신청서를 냈을까라고 고민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드는 생각은 아마 시간이 조금 지체되기 시작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여론이 아주 안 좋아졌을 겁니다. 이미 조국 교수 사퇴하자마자 서울대학교 제자들이 복직해서 안 된다, 교문 막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할 텐데 언론이나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로 돌아오는 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라고 하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신속하게 LT급으로 복직 신청서 낸 것이 아니냐. LTE다. 이런 얘기,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앞서 김진 앵커가 지적했던 것처럼 전 국민을 사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뜨렸던 그 엄청난 장관직을 물러난 그 날이었으면은 최소한 심사숙고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고위공직자로 그 자리를 지켰던 자의 책무, 그런 최소한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 선택이니까. 그렇지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어색하다. 왜 그랬을까? 빨리 복직이 돼야 하루치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조국 교수가 신속하게 복직 신청을 했다.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거다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제자들은, 서울대학교 후배들은 과연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학교에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바로 복직시키는 거는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법 지키는 거에서는 좀 제대로 모습을 잘 안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런 면에서 교수를 다시 하신다면 저는 조금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립대 교수라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 학교에서도 물러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 팩스 복직에 대해서 어제 야당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연아 원내대변인이죠.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임기 종료도 되기 전에 복직 신청했다. 하루치 봉급도 아까운 거냐.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1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동물적 본능이다. 동물적 본능이다. 분노하는 국민을 비웃듯 정말 대단한 철면피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김연아 원내대변인이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대단한 철면피다. 뻔뻔하다. 동물적 본능이다. 1도 손해 안 보려 한다. 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고 반대하느냐 보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저희가 조금 전 오전 9시에 서울대 스누라이프 투표 현장 들어가서 체크했습니다. 2,364명, 94%가 반대한다. 104명, 4%는 찬성한다. 38명, 1%는 글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94%의 서울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한 조국 전 장관의 이 팩스 복지, 서울대 복지, 서울대 교수 복귀 반대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댓글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범죄자에게 듣는 형법 강의 익사이팅하다. 이거 비꼰거 맞죠? 학교 망신 그만 시켜라. 월급 뽕으로 먹다가 총선 나간다고 또 휴직하는 거냐? 라는 댓글들을 지금 현재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 네. 학생들이 지금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네요. 예. 범죄자에게 듣는 형법 강의라는 익사이팅하다. 여기서 제가 빵 터졌는데요. 예. 학생들이 이런 상황도 저렇게 유머러스하게 비꼬는 거 보면은 참 서울대 학생들이 좀 아주 재기가 발랄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국 교수가 이제 강의가 형법이잖아요. 형사법. 예. 사실 조국 교수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30일 이내에 복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사표 수리 20분 만에 그걸 얼른 가서 이렇게 제출을 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서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하신 분이 이런 모습밖에 못 보여주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요. 학생들의 반응이 그래서 굉장히 냉담합니다. 예. 4%의 찬성과 96%의 반대. 이거는 뭐 학생들의 거의 전적으로 지금 조국 교수가 학교에 복직하는 거 반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일부에서는 그 4%도 혹시 잘못 눌러서 된 거 아니냐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조국 교수의 복직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법 수업은 전공 필수다. 그래서 만약에 조국 교수 수업을 안 듣고 싶어가지고 다른 교수로만 다 해도 강제 분반을 한답니다. 조국 교수 수업을 한 명도 안 들어도 다른 쪽에 다 몰려도 반 잘라서 조국 교수한테 가르치라고 강제로 강제로 한답니다. 학생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자한테 형법 강의 듣기 싫다는 겁니다. 예. 어떤 학생들은 아까 비슷한 농담을 했는데 뭐냐면 압수수색 등 형사 실무를 경험한 조국 교수님의 복귀로 형사법 교수진이 두터워졌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아냥을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들어야 되는가? 예. 그렇게 들으면서까지 저기를 가야 되는가? 차라리 어느 정도 좀 휴직을 하면서 예. 본인에 대한 성찰과 자성 그런 계기를 삼고 학생들한테도 본인이 보였던 모습,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좀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복직을 해서 가르친다면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스승 대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학교 복직하는 거는 월급 타고 교수 명함 가지고 있는 것 빼고는 스승으로의 대접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전혀 무의미한 짓을 저렇게 무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대통령 결재되자마자 사표 수리되자마자 20분 안에 팩스로 접수했다는 건 추측해보건대 조국 교수가 대통령 수리했어? 를 좀 체크해 봐야 20분 안에 이게 팩스 접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 언제 사표 수리되나? 그럼요. 사표 수리된 지 20분 만에 지금 팩스 접수를 했는데 그럼 대통령이 사표 수리라는 걸 누굴 통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의 부속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서실이라든지 본인이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의 누구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복직 신청을 했을 거예요. 예.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걸 기다렸다는 하느냐. 대한민국의 국격에 비해 볼 때 너무 저렴합니다. 좀 안타까워요. 자, 손소 변호사님, 법대생 출신, 또 사법고시 패스, 우수한 성적으로. 자, 서울대학교 법대생들은 굉장히 또 모든 법대생들이 머리가 좋지만 또 우수한 법대생들이잖아요. 서울대학교는 이제 학생들의 것이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앞으로 학생들은 나는 저 교수한테 수업 듣기 싫다. 근데 전공 필수 맡기면은 학생들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일단 법대 출신이고 또 로스쿨 1기 졸업생인데 예. 지금 로스쿨 내에 각 과목마다 교수 수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제한돼 있다. 네,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휴직을 하고 정치활동 또는 행정부에서 활동을 할 경우에 교수를 충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업권이 침해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쉽다는 소리가 계속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지금도 학생들이 그리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수업 자체를 거부할 수는 있을지언정 아예 우리 스승이 아니다 또는 우리 학교 소속이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는 있겠느냐. 복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실 방법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참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정서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강의 듣기 싫다는데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 싫다는데 어쩔 것이냐 나는 싫다라는 그런 의사표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물론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잘 해석해 주신 대로 좀 더 심사숙고하는 좀 더 신중하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한 다음에 복직을 했으면 좀 더 부드럽게 했겠습니다만 오히려 본인의 당당함 또는 본인의 학자로서의 앞으로의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강의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표명 그리고 또 앞으로 현 정권, 청와대 또 여당의 부담을 좀 적게 주는 방법이 그게 오히려 당당함을 표시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정치적인 분야의 판단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로 당당하게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판단은 다 다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조국 전 장관의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거 역시 아니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왜 이렇게 지적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조국 전 장관을 못마땅하게 보시는 분들은 물러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여러 논란의 한복판에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자, 학생들 94% 이상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 처음으로 출마하는 날 학생들은 아마 저지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도 저희들이 한번 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조국 씨가 법무부에서 사퇴하면서 사퇴 직전에 법무부와 함께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공개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의 모습이 맞느냐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입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 뭔가 결연하고 굉장히 좀, 뭉클함을 연출하는 듯한 그런 동영상인데, 과연 이 동영상이 맞는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먼저 야당에서 어제 장제원 의원이, 창피하다, 나 뜨겁다, 선거 CF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야당 지적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창피하고 나 뜨겁고 부끄러워서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고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파면을 했고 불명예 퇴진한 조국을 영웅화시키고 미화시키고 이렇게 아부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정치 선거 CF인 줄 알았어요. 법치를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법무부가 사람을 이렇게 추종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편집을 다시 하든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내리세요.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이미 전문가시니까 마치 저 동영상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말이 안 돼. 기본적으로 뭐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지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부러워하면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 네. 영상에 공감할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많은 대선 후보들을 만나봤고 정치인들을 뵀는데요. 그 정치인들 중에서 대선 후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하고 대선 주자급으로 자신의 이미지 전략을 펼치는 분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리고 일단 법무부가 앞서 사퇴했던 장관들한테 이런 동영상 만들어준 적 있느냐? 저 못 봤거든요. 그렇죠. 35일 했는데 그 정도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고 아직도 유튜브에서 내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것도 다 오늘 세금 아침에, 예산 들어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많은 클릭수와 많은 분들의 또 응원의 메시지 또 뭐 비난의 메시지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전략가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본다면 왜 조국 장관의 저 영상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영상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컨펌을 받았겠죠. 이런 예.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 대해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저 영상이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저 엘리베이터의 미소를 한번 좀 생각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엘리베이터의 미소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지지하는 분들은 뭉클하고 짠한 느낌이 들 거고요. 기존의 기자들에게 들켰던 장면,
엘리베이터가 살짝 열렸을 때 웃었던 모습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그 모습이 떠올라서 소름이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반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습. 네. 이미지는 말입니다. 각인 효과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기존에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강화를 시킵니다. 나는 이런 사람,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이끌어왔고 그것을 부드럽게 이끌어왔고 가족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의 강화의 그것도 있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는 기존의 각인 효과를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검찰 개혁과 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진짜 이미지 전략을 많이 쓴 저 엘리베이터의 미소는 잊지 못할 정치인의 이미지 전략으로 기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러나는 순간까지 이미지만 신경 썼다는 거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 조국 교수를 총선에 출마시켜야 한다. 이른바 조국 역할론, 반대에서는 조국 재활용론이 등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 조 전 장관은 정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요. 2달 넘게 검찰 가족 수사와 야당의 파상 공세를 버텨내면서 친문 진영 내에서 오히려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민주당 내에서 또 할 말하는 서시파 의원, 남양주지사, 조홍천 의원님, 여당 내에서 조국 장관을 총선이든 대선이든 반드시 등판시켜야 한다라는 여론 목소리 지금 들으셨는데, 조홍천 의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 검찰 수사가 아직 종결이 안 됐죠. 그 허들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무고한 걸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저런 주장이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저런 역할론 얘기는 조금 성급한 것, 성급하다. 아니면 희망 섞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조국 전 장관은 자꾸 전을 붙여요. 전수석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은 수차에 걸쳐가지고 폴리페서 얘기를 하고 선출직에 대해서는 부담을 피력했어요. 예. 난 정치 안 한다라는 단적인 얘기도 몇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관된 그 정치 안 한다는 주장, 또 그 선을 그은 그 기존의 입장을 어떻게 물릴 수 있을 것인가가 또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총선의 성패에는 메가 이슈를 선점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공천 과정의 매끄러움, 예. 그다음 그 새로 영입한 사람들의 참신함, 신선함, 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총선이란 것이 지지자들만 보고 선거운동을 하고 또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적어도 중도층까지 널리 지지를 얻어야지만이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과연 그러면 또 조국 이슈로 총선이 바뀌게 되면은 그게 우리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거기에도 또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역할론이 힘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될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거 살짝 돌직구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복잡한 거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 검찰이 고민하고 있는데, 방어 전선을 정 교수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의 질병 얘기를 정경심 측이 이야기를 해서 이 검찰 수사의 돌발 변수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검찰 정경심 교수에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데, 어제 정 교수 측이 돌연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해서 오늘 이게 뜨겁습니다. 갑자기 뇌종양 뇌경색. 자, 일단 정경심 측 변호인 정 교수가 과거부터 뇌경색을 앓았으며 일주일 전 뇌종양까지 진단받았다.
그리고 사퇴하기 전에 조국 장관이 일요일에 미술관에서 만났던 주진우 씨가 조국 사퇴, 아내 건강 문제 때문이다 라고까지 거들었어요. 검찰 관계자는 하지만 최근까지 조사받는데 큰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갑자기 뇌종양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 A 전문의는요. 급성이 아닌 뇌경색은 조사받는데 큰 지장 없다. 증상이 심했다면 진작 수술을 했어야 한다. 라고 전문 소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배현 박사님. 네. 아니, 일단은 깜짝 놀랐어요. 뇌종양까지 생겼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라 수술을 네. 바로 해야 될 상황이라 걱정해야 할 이슈인데 문제는 좀 갑작스럽다는 거죠. 일단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뇌경색이 급성이다 그러면 신속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적어도 수술을 하지 않은 거로 봐서는 급성 뇌경색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전문의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뇌종양 같은 경우는 악성 뇌종양과 양성 뇌종양으로 또 분리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심각성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 걱정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로를 표하는 마음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이기도 하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일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한바탕 들었다 놨던 정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뇌종양, 뇌경색 문제가 어디서 처음 나왔냐 하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주진우 씨의 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주진우 씨의 입으로. 얼마 전 주말에 갑자기 조국 전 장관이 미술관에 가서 주진우 씨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나왔을 때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진우,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들은 자꾸 왜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끼기 시작하면서 여론들을 조성해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저 내용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사태는 아내의 건강 문제 때문이다. 조 장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했다. 이런 논리적인 개연성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35일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급격하게 사퇴를 결정했던 배경에는 끊임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었고 이것은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불명예 퇴진이 분명한 것인데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 주진우 기자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조국 전 장관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명확하게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면 진단서 하루빨리 검찰 측에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협조를 받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뇌종양 진단서 검찰에 아직 제출 안 한 거예요? 네.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주진우 씨가 주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주장, 더 나아가서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의 얘기에 따르면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만 나왔을 뿐 검찰의 그 진단서가 명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건강 문제로 과연 구속영장이 그럼 기각되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형평성 논란도 벌써 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각된다면 말이죠. 자,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요. 건강상의 이유가 구속기각 사유에 적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국정농단 당시 2대 김경숙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에도 구속이 된 바 있다. 그래서 실형을 살았죠. 정유라 입학 관련해서 부정입학, 입시 의혹,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 2대 김경숙 교수가 유방암 투병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살았는데 그때 그 영상도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2대 김경숙 교수가 그때 당시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빠지셨죠. 그래서 모자를 쓰고 결국은 이제 구속돼서 실형을 사는 모습도 봤고 포토라인에까지 그때 당시 김경숙 교수가 서서 자, 저거는 과연 그러면 인권을 잘 지키는 거냐 라는 지적이 이제 와서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뇌종양이 맞다라면 그리고 검찰의 진단서가 제출된다라면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진단대로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게 구속 여부를 가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됩니까? 우선 지금 검찰은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고 또 상당한 노력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또 검찰의 수사 성과라고 한다면 우선 뭐 수사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걸 밝혔습니다. 라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수록 하는 게 검찰의 현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측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경심 교수의 질병이 만약에 진단서로 확인된다면 첫 번째 법적인 측면에서 과연 구속사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질병의 정도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서의 어떤 그 긴박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법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이 물러난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법적인 부분과 별개로 꺾은 사람과 꺾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 법적인 부분과 별개입니다. 동정 여론이 일개 마련이에요. 동정 여론.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또 정치 권력과도 연결되어 있는, 간접적으로나마 연결되어 있는, 또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을 삼기 위해서 법적인 부분의 어떤 날카로운 분석과 어떤 증거뿐만 아니라 또는 그보다 더더욱 국민들의 어떤 반응, 여론, 정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도 우리는 수사 열심히 했다. 우리가 보니까 이런 혐의 있어서 구속 필요성이 있으니까 영장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검찰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겠느냐. 그리고 크게 볼 때 이번 수사에 있어서 검찰 쪽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수뇌부에서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두루두루 고려하고 있는 상황일 테고 또한 그런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과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게 진단서를 제출할지 아니면 자꾸 주진우 이런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만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전파를 할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국민들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동양대 표창장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좀 제출하고 뇌종양 진단을 받았으면 진단서를 내서 좀 제출할 건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주장을 하는 모습을 좀 확실하고 분명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의 남동생, 직계 동생이죠. 구속영장 기각해서 영장 기각한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전직 영장 전담 판사가 비판을 하고 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드러난 내용은요. 이른바 조국 장관 전 장관 동생이 꾀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꾀병 알고도 기각했다는 겁니다. 의혹입니다. 함께 보시죠. 꾀병을 알고도 영장을 기각했다면 이거는 이래도 되나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판사가 만약에 저렇다면 말이죠. 지난 7일 조국 동생 조모 씨 입원한 부산 A대학병원 내부 CCTV 화면 그리고 부산대학병원 의사 소견서 퇴원 기록, 의무 기록지 등등 모든 자료가 지금 검찰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 기록지에 보면은 조국 동생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냐 입원하면서 고성을 했다. 그 병실에서 흡연이 적발된 사실도 상세히 기록됐는데 잠깐만요. 이거 보면요. 이게 요즘은요. 웬만큼 상식 있는 사람들은 병실 안에서 담배 안 핍니다. 누가 요즘 버스에서 담배 피는 사람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소장님? 없습니다. 없죠. 사무실에 담배 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전혀 없죠. 전 한 명 봤어요. 병실에서 담배 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봤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 입원해 있는 건데 병원에서 담배를 핀다는 건 이거는 웬만한 상식 있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데 피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성,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냐? 이게 고스란히 의무 기록지에 기록이 돼 있다. 게다가 CCTV 화면은 더 가관입니다. 6일에서 8일 VIP 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허리디스크 수술이 급박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부축 없이 병원을 활보하는 CCTV.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고성. 담배. 그 담당 의는 소견을 이렇게 냈어요. 허리디스크 수술이 정말로 불필요하다. 웬만하면 해주는데 의사가 오죽하면 안 해주겠냐. 검찰이 법원에 제출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의무기록지, CCTV, 담당 의의 소견까지.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 그 판사 있잖아요. 조 씨의 건강 상태가 참작이 된다라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이 사실을 확인해서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수술받기 위해서 영남권 각지의 병원을 물색 중이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하겠다라는 건데 이양수 의원님. 네. 아니 일단은 다 떠나서 네. 판사 얘기도 좀 여쭤보긴 할 텐데 누가 병원에서 담배를 펴요?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예, 우리 조국 전 장관 동생분이 상당히 다혈질에다가 약간 안한무인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 내에서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난동 비슷하게 피웠다는데 본인이 잘못해서 원래는 검찰로 가야 되는데 그거 피하려고 본인이 병원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담배를 마구 피워대고. 근데 요즘은 그 병원 의무 기록지라 그래가지고요. 그 환자가 병원에 와가지고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상황을 다 특별한 특이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기록하죠. 예, 저렇게 이제 예를 들어 흥분 상태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어놔야 의사 선생님이 그걸 확인하고서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적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CCTV가 요즘은 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특히나 저렇게 VIP 병동은 드나드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꼭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기록이 다 돼 있는데 그거를 영장 담당 판사한테 줘서 영장 담당 판사가 의무 기록지도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CCTV도 다 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병으로 이거는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거기에 멀쩡히 걸어다니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게 다 있고 심지어 나올 때는 저는 정말 황당한 게요. 차량 문도 자기가 열어요. 디스크 환자라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차량 문도 자기가 열고 타는 그런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건강 상태를 참작해가지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금 흔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영장 담당 판사가 전에 했던 분이 지금 항의를 했잖아요. 영장을 기각하고 영장을 내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 판사 마음대로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M판사라는 분이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의 이모 씨 있잖아요. 예. 그분하고 가로수 전멸기 대표 최모 씨. 예. 이분들 영장도 기각을 했어요. 근데 영장 기각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분 외국으로 도피했던 분입니다. 외국으로 도피했다 온 분을 갖다가 성실히 수사에 임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겠다. 내가 보기에 이 M 판사님은 상당히 생각도 편향돼 있고 이 조국 사건을 굉장히 봐주려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한 이렇게 특이한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국 씨 동생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돈 준 브로커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돈 받은 조국 씨 동생은 지금 영장이 기각된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지금 말이 안 되는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이 법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M 판사님 각성하셔야 됩니다. 자, 조홍천 의원님 네. 검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속영장 많이 소위 영장 쳐봤잖아요. 네. 기각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고 별로 안 발부도 좀 받았어요. 100% 발부 받았어요. 아니, 100%는 아니고 거의 안 받았어요. 야, 그러면 진짜 실력 있는 거야. 검사가 구속영장 쳤는데 거의 기각 안 되고 받았다 자신 있게 돌 짚고 나와서 얘기했다는 건 정말 실력 있는 검사 출신이라는 건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 M판사 자기 맘대로 영장 기각하고 청구하고 한다는데 실력 있는 검사 출신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아니, 예. 사실은 기록을 보지 않고 판사의 영장 발부 혹은 기각에 대해서 처한 입장, 진영에 따라서 요때는 칭찬하고 요때는 비난하고 하는 게 사실은 적절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도된 것만 보면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지요. 의아하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법안을 하나 지금 만든 게 있는데, 예. 영장 기각이 됐을 경우에 그동안에는 영장 재청구만 하게 돼 있어요. 예. 재청구로 하면은 만약에 이양수 판사가 기각을 하면은 재청구하면 옆에 있는 저나 손수호 판사가 그걸 봐요. 예. 항상 같이 영장을 보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거의 재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영장 항고제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법원은 영장에 대해서는 항고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영장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항고를 하게 합니다. 재청구 말고? 항고를 하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영장판사가 기각을 했는데 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전혀 다른 기관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또 더 경험이 많은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스크린을 하셔라. 1심, 2심, 3심처럼.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고제를 제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걸 제출을 했는데요. 경천 법안이네요. 네네. 그게 그동안에 법원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는데 이번엔 뭐 좀 수긍을 하더라고요. 빨리 그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 검찰도 수사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을 구속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제 좀 지양을 하고 정말 구속영장 제도에 부합하도록 영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조국 전 장관 동생 저분은 글쎄 병원에서 담배를 탔다. 담배를 태웠다. 예. 그리고 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라고 했다면은 적어도 영장 기각 사유에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라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런 판사가 저런 말은 써서는 안 됐을 거다. 참 저희 사족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현직 의원님들 모실 때 저희도 숙고를 많이 하잖아요. 심사숙고 상고추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모셔요. 이양수, 조홍천, 박용진 이렇게. 자, 그거 좀 통과되길 한번 좀 주목해볼게요. 네네네. 영장 항고제 저도 아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합의했으니까 통과되고요. 자, 근데 이분들이 다 초선이라. 참. 허나 소장님. 그런가 하면 조국 동생, 참,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이게 보니까 조국 장관 동생, 전 장관 동생,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이 함께 이제 병원에 갔고, 제3자 지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입원할 때. 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진짜 기사로만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은 지금은 교수가 되셨죠.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지 관리를 상당히 잘해서 그 태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데 조국 동생 같은 경우는 환자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자들은 높은 분들은 저렇게 저런 태도를 보여도 영장 구속이 안 되지만 약자들에게는 진정한 현실인데 이러한 것을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괴리감.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채널A 단독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조국 동생 얘기 나와서 말인데 웅동학원 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야, 어디 좀 돈 내고 교사할 사람 없나 좀 찾아봐 라고 지시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죠. 실제 돈도 받았고 2명도 돈 받고 교사로 채용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 장관 동생이 시험 문제를 자기한테 돈 준 사람들한테 몰래 빼돌렸는데 그 시험 문제, 빼돌린 시험 문제를 어디서 출제했는지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추적한 끝에 확인됐거든요. 근데 놀라웠습니다. 빼돌린 시험 문제 출제된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동양대학교였어요. 정경심 교수가 교수로 재직 중인 그 동양대학교였습니다. 저희 단독 취재 내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조국 동생이 돈 받고 빼돌린 시험지 제출기관 동양대. 이야, 어떻게 커넥션이 기가 막히네. 조국 동생 2016년, 2017년 웅동학원 사회교사 지원자 2명에게 2억 넘게 받았죠. 뒷돈 받아서 건넨 브로커 2명은 어제 구속 기소. 브로커 2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속되면서 검찰에서 조국 동생이 야, 그 돈 더 내고 교사 지원하는 사람 좀 찾아봐봐. 더 없냐? 더 낼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채용 시험지를 직접 빼돌려서 전달한 정황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고 시험지를 미리 받은 지원자 2명은 당연히 문제를 미리 받았는데 만점 안 받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답 문제를 다 알고서 시험을 쳤는데 이게 2억 가까이 대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점 받고 채용됐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추적한 결과 이 시험 출제 기관이 동양대. 당시 웅동학원 이사는 정경심 씨였어요. 그리고 정경심 씨는 동양대 교수로 재직 중.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 모친 박모 씨. 자, 그러면
엄마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교사를 돈 받고 채용을 하는데 시험 문제가 출제된 곳은 웅동학원의 이사, 형수가 이사로 있는데 그 형수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 시험 문제지도 엄마 집에서 몰래 법무부 장관 동생이 빼돌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친과 정경심 씨는 그런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현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딱 봐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조국 씨 동생이 그 형수인 정경심 씨한테 저 문제 출제를 의뢰했고요. 그럼 정경심 씨가 그것을 조국 동생한테 전달을 했고 조국 동생이 그거를 유출을 해서 부정 채용을 한 거죠. 뻔한 내용인데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게 상식적인 추론은 아닌가요? 그러면 문제 출제를 부탁을 하고 이제 그 동생이 형수한테 문제 출제를 부탁하고 형수가 출제를 했는데 몰래 가서 컴퓨터에서 출력해가지고 갖다 줬을까요? 뭐 그렇게 하면은 정경심 씨나 조국 씨나 그 어머니인 박 이사장은 문제가 안 되고 조국 동생 혼자서 이제 뒤집어 쓰는 그런 결과가 되겠지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온 가족이 관여된 그런 시험지 빼돌리기 부정 수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이 정도 단서가 포착됐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혐의를 봅니까? 조홍천 전 검사님. 우선 저 동양대에 해필이면 왜 동양대에다가 시험 문제를 의뢰했느냐. 하필이면. 예. 그러니까 그 경위를 일단 수사를 해야 되겠죠. 경위를 수사하고. 그리고 동양대라고 해서 바로 그게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출제를 했다라고 연결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형수가 교수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 웅동학원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편리를 보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험 문제를 누가 그걸 만들었느냐는 건 아직 보도된 게 없으니까.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관여 여부가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되고 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 몰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보니까 이게 시험지 관리 책임은 이사장이다. 그래서 이사장 집에 놔뒀는데 그걸 모친 모르게 몰래 빼돌렸다. 그 관리 책임이 있는 거하고 실제 그 보관할 책임이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게 관리 책임인 건데 예를 들면 수능의 관리 책임이 교육부 장관한테 있겠죠. 그렇다고 수능 시험 문제지를 교육부 장관 집에다가 다 갖다 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집에다가. 시험지가 결국 이제 이 빠져나갈 때 그 동양대 혹은 정경심 교수 뭐 이쪽이 관여할 여지가 새로 생겼다. 예. 그걸 의심할 단초가 생겼다는 정도의 의미로 저는 봐집니다. 시험지를 이사장님 집에다 보관을 했고 그거를 조국 전 장관 동생이 빼돌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 아니면 글쎄 보도가 그렇게 났는데요. 이사장이 준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사장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꼭 이사장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누가 그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해.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쌓아놓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은 출제된 문제를 조국 씨 동생한테 이제 이사장님이나 정경심 교수가 전달했다. 의도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브로커들한테 수뢰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서로들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조국 동생은 내가 그냥 엄마 집에서 몰래 빼돌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손소 변호사님. 네. 이제 관건은 뒷돈 전달한 브로커 2명은 결국 기소됐죠. 조국 돈 받은 조국 전 장관 동생도 다시 재청구한다는 건데 정경심 씨와 모친 박 이사장은 과연 정말 몰랐냐?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거가 관건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이제 이야기 나온 대로 이 시험 문제 출제 의뢰와 또 의뢰를 받은 그 출제자들이 시험을 출제한 다음에
그 시험지 또는 문제를 종이 형태든 또는 파일 형태든 받아서 시험을 시행하는 그 절차, 그 과정을 좀 단계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예. 우선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동양대에 의뢰한 건 동양대가 의뢰를 받아서 출제한 건 맞지만 나와는 관계없다. 무관하다. 네, 출제는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다른 교수가 한 것이고요.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출제자가 출제를 한 다음에 직접 웅동학원 측에 전달했는지, 아니면 동양대를 한번 거쳐서 동양대에 갔다가 다시 웅동학원으로 갔는지, 어찌됐든 웅동학원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웅동학원으로 사무실로 바로 전달됐을지, 아니면 지금 주장대로 어머니 박 이사장 자택으로 전달됐다가 거기에서 분실 자체가 발생한 것인지 등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선 지금 박 이사장 집에서 이제 몰래 훔쳐나왔다는 주장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진입하기 중요할 테고, 또 하나는 지금 결국 이 범행의 공범들이 이미 구속됐습니다. 기소도 됐거든요. 그다음 철저히 수사했을 거예요. 따라서 이 공범과 주범이 서로 주고받은 이 문제를 시험 문제를 이제 빼돌리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여러 가지 SNS 대화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상당 부분 직간접적인 증거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다면은 이 모친 이 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전에 나왔는데, 아직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라고 하는 게 적어도 추상적인 혐의는 있어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참고인 수준을 넘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따라서 또 게다가 참고인은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어요. 그렇군요. 참고인은 이제 나와서 이야기 들어봅시다라고 했을 때 거부하면 그거를 강제로 데리고 올 수도 없거든요.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이거를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사실은 초유의 채용 비리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인데, 저희 기자들도 지금 다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채널A가 추적하다가 문제 출제된 곳이 동양대다라는 것도 확인했는데, 저희 기자들은 사실 취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알고 싶고 요거를 좀 파보면 나올 것 같은데 공권력이 없으니까 취재가 안 되는, 탁탁 막히는 순간이 있거든요. 야, 이 초유의 시험지 유출 사건은 정말이지, 만약에 직업을 제가 다시 선택할 수 있으면 언제 검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수사해보면 과연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참 궁금해지는 개인적인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감장에서 부산대 총장이 국감장에 출석을 했는데, 부산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확인되면 조민 씨 입학 취소하겠다. 의전원 취소하겠다. 총장이 이런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동양대 동장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심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양대 총장상도 위조가 됐다고 해갖고 조국 부인이 기소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부산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입학 시기를 원본 배정만 합니다. 입학 수림자가 원본을 확인하고 원본을 돌려주고요. 이 원본이 진위가 나중에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입학이 자동 취소됩니다. 자, 표창장 위조로 드러나면 입학 취소된다. 동양대 총장이 이렇게 밝혔기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해드렸고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왜 이렇게 조용하나, 조국 장관 사퇴했는데 이건 하루 만에 유시민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내가 밥을 사주겠다라고 밝혔고, 나는 멘붕 아니다 라고 거듭 밝혔는데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죽을 때까지 찌르니까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 문제만 남아있었던 거고. 네네. 언론에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멘붕, 뭐 머쓱, 뭐 이런 무슨 침묵에 빠져 이런 기사들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멘붕에 빠지지도 않았고 머쓱할 일도 없고요. 네네. 제 할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 이제 조만간에 우리 이웃에 살기 때문에 가까운 곳, 집이 가까워요. 조국 장관. 원래는 나한테 밥을 사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그래서 내가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김병현 박사님, 유시민 이사장 멘붕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 보면은 메시지 알맹이가 없어요. 지금까지 조국 장관과 조국 가족,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가족,
자꾸 전자가 붙으니까 걸리는데 아무 죄 없다. 검찰이 가족 인질극 펼치고 있다.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 반출도 증거 보존이다. 박용진 돌직구 나가서 그렇게 토론하면 안 돼. 뭐 계속 어쨌든 뭐 맞건 틀리건 메시지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는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밥 사겠다. 난 멘붕 아니다. 원래 밥을 조국 장관이 본인에게 사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밥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발언을 보게 되면 조국 장관은 어쨌거나 35일 만에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그 직을 더 이상 지키지 못했다는 건 정무적인 판단이든 법적인 판단이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지금까지 주장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해서도 안 되고 사퇴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필요도 없고 검찰과 맞서 싸우고 있고 검찰이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나서야 되고 그를 지켜주고 있는 수많은 국민인데 왜 내려옵니까? 국민 대다수가 자기 편인데. 그리고 거기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정말 흥미로웠던 대목이 밥을 사겠다는 대목이었어요. 예. 그동안 우리가 유시민 이사장을 해석하면서 과거에 보였던 행보와 다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끌어내면서 조 장관을 비호할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조국 장관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밥을 조 전 장관이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여기서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밥을 살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밥을 산다는 건 고마운 사람이 밥을 사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조 전 장관에 대한 메시지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많이 좀 회피하는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타겟을 검찰과 언론을 향한 맹비난의 메시지를 여전히 이어가거든요.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유시민 이사장의 행보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지지층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 전 장관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나섰지만 이미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고 정치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럼 그 역할에 대한 공을 이제는 어디로 가져오냐면 유시민 이사장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자기 정치를 펼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내가 밥 살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고 이제 너 고생했어. 자, 가만히 있어. 이제 내가 할게. 할게. 내가 밥 살게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장관은 죄가 없다고 끝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순간까지도 그를 비호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을 보면은 이제 비호 안 해요.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결국 정치하실 것 아니에요? 라고 하는 물음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뭐 이제 총선이 곧 다가오니까 금방이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병 박사님 그러니까 저거 내가 조국에 밥 사야 한다. 왜 밥을 사느냐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뭐가 좋아서 밥을 사느냐. 그동안은 조국 장관이 유시민 이사장이 밥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써가면서 비호했으니까. 근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가 밥을 살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밥을 왜 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를 분석하거나 평론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 대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그냥 밥 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막 나간다.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자 성희롱 발언도 어제 있었어요. 이번엔 여기자 성희롱, 막 나가는 알릴레오, 유시민의 알릴레오. 어제 오후 6시 생방송 패널 출연한 기자가 성희롱 발언에서 논란입니다. 검찰과 언론의 관계에 관한 토크 중에 경제지 기자 장모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KBS 법조팀 여기자 A 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다. 그 여기자 좋아하는 검사들 많아. 그래서 검사들이 수사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황현희 씨는 저기 또 왜 나갔어요? 황현희 씨가 뭐 어제 출연했나 보죠? 좋아한다는 건 그냥 좋아한다는 거냐?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성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좋아한다는 게 그냥 좋아한다는 거냐? 그럼 뭐 다르게 좋아한다는 뜻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그러자 이 장모 씨 경제지 기자가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많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 이들이 이런 대화 나누는 동안 유시민 이사장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방송 최후미에 가서 제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발언 당시에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은 방송 말미에 뒤늦게 수습했고 성희롱 부분 삭제 뒤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KBS 편집국은 해당 발언 관련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데 KBS가 과연 그럴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허나 소장님. 네. 이건 아니죠. 여기자 상대가 여기자든 여검사든 여의원이든 여성 시민이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유시민 이사장 하면은 강자보다는 기득권보다는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면서 그들의 편이 돼준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왔는데 이번을 통해서 역시 기득권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강자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자 기자와 남자 기자가 따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바라볼 때 그냥 기자를 바라보는 거지 여자 기자는 뭐가 다릅니까? 그 여자 기자가 그럼 짧은 치마 입으면 뭐 다른 걸 원하는 겁니까? 그 사람 눈높이, 그 사람의 수준만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알릴레오 그 유튜브 자체의 수준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또한 유시민 이사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왜 조국 교수를 2번 죽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수가 지금 죽었나요?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후퇴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도전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뭐 이미지 영상도 찍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 바로 죽이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알릴레오에서 정치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약자를 위해서 저희 같은 뭐 여자와 남자도 여자라고 약자는 아닙니다.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약자들에게 편이 돼주는 그런 알릴레오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이 뒤늦게 사과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게 패널의 수준도 어떻게 보면 진행자의 역할이죠. 패널의 수준도 정말로 질 낮은 발언들이 어제 있었다는 거고 아니 기자가 여자라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건지 정말이지 그 발언만큼은 참 한심한 발언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 돌직구쇼 나오셔서 조영천 의원님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돌직구 날렸잖아요. 오버하지 마시라고. 오늘은 뭐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아니 이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 건지를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요. 네. 정치권이 민생, 경제, 또 남북 관계, 미국 관계, 일본 관계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자. 예, 저 국민들께 밥값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핫플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에 선정됐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남북관계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상한 남북축구. 뭐 이런 경기가 있나. 무관중, 무득점, 무중계. 두 번째는 오늘 아침 새벽에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사진입니다. 백마탄 김정은. 백두산에서 김정은이 백마를 탔어요. 자, 세 번째는 이철희 의원. 네 번째는 설리. 하나하나 전해드립니다. 어제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 축구는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일단 관중이 없었고요. 중계가 없었고요. 골이 안 나왔습니다. 앞서 영국 BBC는 생중계가 되지 않고 원정 응원단이 없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축구 더비라고 표현했는데 홈 관중까지 사라지면서 무중계에 이어 사상 초유의 무관중으로 더욱 괴이한 풍경을 연출한 겁니다. 정말 괴이했어요. 북한은 경기 전날 가진 경기 사전 준비 회의 때만 해도 약 4만 명의 관중을 예상했었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 상품을 판매한 것은 물론 초청장까지 배포한 정황이 확인돼 입장권 수익까지 포기하면서 무관중 무리수를 둔 이유가 무엇이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축구 팬들은 생중계 무산으로 문자 중계나 SNS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두고 아니 축구 경기가 평양이 아니라 지금 목성에서 열리나요? 화성에서 열리나요? 라는 댓글들. 동네 조기 축구도 요즘 드론으로 촬영한다. 문자 중계가 웬 말이냐? 라는 반응들. 팬들의 비난이 빗받쳤습니다. 유례 없이 무관중, 무중계로 치러진 남자 축구 평양 경기는 0대0 무승부라는 것도 참 이상해요. 우리와 북한은 승점 1점을 추가해 1, 2위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만 한 경기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축구 좋아하시는 손소 변호사님 또 축구 관련된 방송 또 하시잖아요. 네. 어제 이상한 경기였어요. 그렇죠. 예, 중계가 안 되는 월드컵 예선 경기 정말 또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아주 예전에 라디오 중계 있을
있었던 시절 내도 그래도 어떻게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아예 상상 속에서 경기를 이제 상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고요. 또 하나 축구가 특히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FIFA 차원에서 정치와 엄격한 분리를 강요합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쿠웨이트 그 왕실과 그 축구협회와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이제 겸직을 하고 그래서 아예 월드컵 예선 출전 정지 처벌을 4년간 받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제 이 무관중은 사실 이제 징계 차원에서 뭐 예. 공중 소유라든지 그래서 그 다음 경기에 이제 징계 차원에서 홈 경기를 뭐 제3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무관중으로 치른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도 자발적으로 무관중 경기를 치른다는 거는 사실 아직도 납득이 안 가고. 납득이 안 간다? 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런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중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중계를.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아쉽고,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처음이 아니다. 직전 경기도 역시 우리 생중계 안 해줬다. 라는 말 할 수는 있어요. 뭐 체제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그 젊은 층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동안 뭐 정상국가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될 정도의 그런 국가라면 또는 집단이라면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가? 더욱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스포츠 자체도 의미가 있고 스포츠를 통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친선 또는 그 관계 개선의 어떤 물꼬를 트는 역할 등도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이거는 축구팬 입장에서 또 국민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정말로 전문적이고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양수 의원님 이럴 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북한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중계료를 요구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중계 안 해. 관중 니네 들어오지 마. 피파법도 어기고 우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축구를 갖고 벌일 때 우리 정부가 야, 너네 그러지 마. 너네 그러면 앞으로 북미회담 없어. 우리가 중재하는데 너네 북미회담 없어. 국물도 없어. 그러지 마. 축구 빨리 제대로 해. 관중 들여보내. 중계해. 한마디라도 해야죠. 안 듣더라도. 버릇이 이제 나빠질 대로 나빠져가지고요. 누가요? 북한이요. 북한의 버릇이 너무 나빠질 대로 나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말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안 듣더라도 말은 해야죠. 지금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교육을 잘 시키라 그러잖아요.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것과 안 돼야 될 것, 안 돼야 될 때는 분명히 의사 표시를 하고 그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안 될 때는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강아지들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는데 나쁜 습관을 가진 그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보니까 다 사람이 잘못해서 맞아요. 그 재밌더라고요. 사람이 잘못해서 반려동물들의 습관이 나빠지는 겁니다. 지금 북한요. 북한 인권 정말 세계 최악입니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살인, 그다음에 폭행, 강간 거기에 대한민국 다 눈 감고 있어요. 전 세계의 그 인권 단체들이 북한을 지적할 때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인권위원회조차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논평한 줄 안 내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뭐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뭐 성명이나 뭐 비난 이런 거 한 거 못 보셨잖아요. 북한이 어떤 나쁜 잘못한 뭐 그런 일을 벌려도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합니다. 왜냐? 혹시라도 어긋날까 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북한이 회의장 박차고 나가고 아니면은 미북이나 미북이나 그다음에 북일 이런 거 할 때 대한민국 빠져라. 문재인 대통령 빠져라. 이런 얘기 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끌려당겨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만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리고도 뻔뻔스럽게 큰 목소리 내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상을 주고 못한 건 못한 거대로 벌을 주고 우리가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외교, 국제사회에서의 그 북한이 오히려 국제 무대에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거꾸로 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하플 백마탄 김정은 오늘 아침 공개된 사진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우, 야, 말 잘 타요. 백마를 타고 사야하게 눈이 쌓인 백두산을, 자, 이 사진, 오른 김정은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고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 정상에 오르셨다라면서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김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한 것. 눈 덮인 백두산을 배경으로 산기슭을 달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는데요. 그간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삼갔던 김정은은 우리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더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분노를 변했다며 미국 주도 경제 제재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씨 일가의 성지와도 같은 백두산은 김정은이 과거 중요한 고비 때마다 방문해왔던 장소. 이에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등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떤 중대한 결심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했던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조국 사퇴 하루 만인 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총선 불출마 배경을 밝혔는데 이철희 의원은 어제 국감장에서도 불출마 의사 내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2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저는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에까지 실망감을 느꼈다라고 지적하면서 나 국회의원 못하겠다. 조국 사태, 야당만 탓할 수 없다. 라며 자성 없는 여당의 모습에 실망을 한 듯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당이 더 젊어져야 하고 20대, 30대 마음 얻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며 중진 물갈이를 넘어서 386 다 기득권 내려놓고 뒷손으로 나가라. 386을 타깃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조국 사태의 휘청이며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 이철희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철희 의원, 당선되기 전에 저희 돌직구쇼 또 1기 멤버, 제 옆에서 또 오랜 기간 돌직구쇼로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정치 안 한다고 해요. 조국 사태 보면서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원래 출마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만 정치인 입장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그 정치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상당히 본인의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표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 사퇴가 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중도층이나 보편적인 국민의 마음들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보게 되면 이대로 내년 총선 어렵다라고 하는 바로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들을 지금 이철희 의원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과 기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태가 불거졌을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냈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제 첫 번째 목소리를 냈던 게 저는 조홍천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금태섭 의원, 김혜영 의원 등 상당히 많은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이철희 의원의 소신 있는 발언을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안 나왔다. 그때 조금 더 강력하게 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건 지금이라도 이러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자칫 잘못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완전한 세대 교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또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만의 역할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가는 방향을 바로 서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기타 야당들도 함께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서로 싸울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철희 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그만두고 정치를 더 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아있는 만큼 청와대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길들은 여전히 조금은 열려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조홍천 의원님. 예. 이철희 의원이, 법사위의 제 후임입니다. 그러니까요. 법사위 계시면서 국토위로 가시고 그 예. 자리에 이철희 의원이 법사위로 예. 왔고. 이철희 의원이 법사위원 되게 평소에 좀 하고 싶다 그랬는데 창피해서 법사위원 못하겠다. 사실은 그 법사위가 최전방이에요. 매일 백병전 치르고 그날 헤드라인 뉴스 가지고 하루 종일 갑론을박하는 그런 곳인데 그러신 줄 모르고 가셨는지 난 좀 의구스럽습니다. 네. 이철희 의원 여러 가지 특장이 많고 그러시죠. 근데 방금 우리 김병민 박사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이철희 의원이 당시에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그 당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것이 그 야당과 항상 그 협상 실무를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무를 할 때는 또 서로 그 절충도 하고 하지만은 밖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일단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좀 강경한 모습을 내비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이해를 좀 저는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철희 의원 뭐 그동안에 참 고생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출마라는 어려운 얘기를 제일 먼저 던진 그 용기 자체는 뭐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민주당 관계자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는데 조홍천 의원님 보러 그 법무부 장관 후임자 하라고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서요. 아, 저요? 예. 저한테는 없고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그 디테일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 반대를 한다는 내용을 이미 그 패스트트랙 그 통과 직후에 밝혔고요. 뭐 그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디테일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사실무근이군요. 네. 자, 네 번째 하풀입니다. 설리 씨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설리를 향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예계 전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설리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 앞서 유족들은 설리의 장례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는데요. 팬들을 위해 어제부터 빈소 근처에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해서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 동의하에 부검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한 연예계 관계자는 설리가 악성 댓글에 많이 힘들어했다며 소속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악플러에 대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점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얼굴 없는 살인자인 악플에 대한 비판이 사회 전반적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리에 고통을 준 악플 방지법을 만들자는 글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감 일정 중인데도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나오신 두 분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매번 저희 자리를 빛내주신 다른 패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